이게 사실은 제가 90년대 후반에 했던 겁니다. 한 20년 전에 했어요. 거의 20년 전인가요? 90년대 후반이면 거의 그 정도 되죠. 중반, 예,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일본 유학 갔을 때부터 이제 실제 그 일본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연구소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대하는 뭐라 할까요? 어떤 고용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상당히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한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일본의 그 회사에 컨설팅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 할 때 그때 이제 이 차이에 대해서 그때 이제 관심 이제 좀 이렇게 자주 그 이야기됐던 게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일본, 대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대만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이제 그 뭐 조직이나 인사관리 쪽에서 이런 이제 고용 문제 또는 보수 책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없죠, 사실은. 없고 이제 아까 이제 잠시 뭐 50년대, 60년대 그 질문하신 저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해 계셨는데 사실 비교 경영학, 비교 경제론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이제 붐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전반입니다. 80년대부터. 왜냐하면 그 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그 일본 스스로가 여전히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은 일본을 이렇게 아직도 차이가 있다라고 봤고, 근데 이제 80년대 이제 중반 넘어서고 이제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거품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이제 재패니스 넘버원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지지 않는 뭐 태양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밀렸다 라고 하면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그 미국식 경영과 일본식 경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비교 경영학, 비교 경제학 하면서 학문적으로도 이른바 이제 국제경제학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에서도 많은 이제 관심들이 고조됐죠.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이제 미국식 고용과 일본식 경영 내지 고용 또는 미국식 경영과 일본식 경영을 잘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조화롭게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Theory Z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식 경영과 미국식 경영이 이렇게 부각되게 된 배경은 80년대 이제 이른바 후반부터 일본 경제가 급부상하고 이제 미국 경제가 많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라고 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때 저도 이제 그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 차이가 뭔가, 미국식.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집중적인 어떤 그 관심의 초점이 고용구조에 있었습니다. 고용구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논쟁이 초점이 학문적인 또는 그 이론적인 논쟁의 초점이 일본식 경영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현상적으로 일본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처지고 일본식 경영 스타일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일본식 경영의 장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래서 그때 굉장히 또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이 뭐냐면은 도요타 생산 방식 있죠. 저스트 인 타임, 지트 생산 방식이라든지 간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벤치마킹이 대상이 됐죠. 그래서 그 벤치마킹 결과로 GM의 식스 시그마라는 것들도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나 일본 학계에서 이게 나왔던 이야기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식의 어떤 경영의 장점, 일본 기업의 장점, 또는 미국식 경영의 단점, 문제점, 또는 장점, 이런 것들이 뭐냐. 그래서 서로 우열을 많이 논했어요. 그 차별, 아무래도 이제 비교 학문으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주목을 받으려면 뭔가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론도 그렇거든요.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새로운 이제 기존의 경제 이론이나 기업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어필을 해야 새로운 이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경제학의 기업 이론이나 경영학의 어떤 기업 이론으로는 일본식 경영이나 일본 기업들의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한참 많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 있어서도 일본 경제가 이렇게 미국 경제보다 미국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고 이렇게 나아지게 된 것은 뭔가 일본식의 경제 운용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일본식의 경제학적 이론을 새로이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까지도 했어요.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자와라든지 이런 당시 제가 이제 거의 지금 잊어먹었습니다만 저도 8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그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의 이렇게 경제학 이론이나 경영학 이론은 거의 다가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미국에서 온 경제학적 이론이나 경영학적 이론으로는 지금 8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일본 경제의 융성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틀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일본의 경제적 뭐라 할까요? 부흥이라고 할까요? 발흥을 설명할 수 있는 일본발 경제학적 이론이 새로 필요하고, 일본발 경영학적 이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에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그건 뭔가 이제 지금 경제학적 이론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이렇게 이제 봤죠. 어떻게 해서 이제 잘못 이해한 거라고 이렇게 봤냐면,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행동 양식은 다 똑같다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갔냐면은, 행동 양식이 같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 또는 일본 경제나 미국 경제가 움직이는 기본 특히 기업 측면에서 기업의 어떤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은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건 미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어떻게 행동을 하죠? 기업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익 극대화의 주체죠. 이 극대화를 기업의 행동 원리로 하죠. 그러니까 이 극대화라는 게 기업의 목적이 아니고
기업의 행동 원리라는 거죠.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다만 이 극대가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뭐가 있죠?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미시경제의 주체는 누굽니까? 가계와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책 보면 제일 먼저 가계 이론이 나오죠. 소비자 이론이 나오죠. 소비자 이론이 가계 이론이죠. 그 다음에 기업 이론이 나오죠. 가계는 무엇의 주체죠? 소비의 주체니까 가계 부분에서는 소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미시경제학 책을 보면. 그 다음에 기업은 무엇의 주체죠? 생산의 주체죠. 공급.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생산 이론을 해요. 근데 가계의 경우에 행동 원리는 뭐죠? 가계의 행동 원리는 소비 주체이기 때문에 소비로부터 얻는 자기 만족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가계의 목표죠.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가계는 자기 소비 만족도의 극대화가 모든 그 소비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기준이다 이거죠.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거죠. 얼마만큼을 내가 지금 물건을 사고 얼마를 저축을 하는 게 나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포함해서 통틀어서 내 평생의 소비를 극대화할 것인가 만족도를 그런 판단의 기준을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뭐죠? 이 극대화가 기업 의사결정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이익은 어떻게 해서 나오죠?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거죠. 그게 이익이잖아요. 이건 미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거 기업이. 근데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이익을 극대화하려면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는 매출을 올리든지,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올리고 줄이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 조합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매출을 올리는데 비용도 똑같이 올라가면 이익이 안 늘어날 수도 있죠. 매출이 늘어나도 비용이 더 늘어나면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생겨나죠. 그러나 기업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그 기본적인 이론 틀, 이게 뭐죠?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다라는 틀은 변함이 없죠. 일본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기업의 행동 원리는 똑같다 이거죠. 그걸 설명하는 경제학의 기초 이론은 근거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 기업 경영 이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미국식 기업 경영 이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출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하고 이제 단기하고 장기를 이야기를 하죠. 경제에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단기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추상적인 이제 개념이에요. 단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기술 개발을 당장에 하기 어려운 그런 기간.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기술을 개발을 할 정도의 충분히 긴 기간. 이게 단기하고 장기의 구분일 수도 있고, 기술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기준으로는 투자. 기업이 당장에 투자를 해서 공장 설비를 증설할 수 있는 증설하기 어려운 기간은 단기고, 투자해서 증설해가지고 생산 능력이 늘어난 기간은 장기고, 이건 이제 기업의 투자 관점에서 장단기를 구별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장단기 구별하는 것은. 근데 이게 딱 뭐 시간적인 개념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분명히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의 그 행동 원리, 의사결정의 선택 기준을 설명하는 기본 이론은 이익 극대화이고 그 이익은 비용에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다라는 것은 양쪽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기본 이론적인 틀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일본 기업하고 미국 기업은 전혀 차이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차이가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차이가. 그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데 매출은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똑같다라고 친다 그러고 매출을 늘리려면 뭐 마케팅을 강화한다든지 뭐 가격을 좀 내린다든지 무슨 판촉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뭐죠? 다 단기적인 이제 노력들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차이는 이 매출을 어떻게 늘리느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비용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은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고정돼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도 별로 이렇게 설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은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일정하다고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근데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노동이 있죠, 노동.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뭐죠?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필요한 투입 요소잖아요. 생산 투입 요소잖아요. 그건 노동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있고 재료비 똑같다고 치고 자본 있잖아요. 공장 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계 사고 그 자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비용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비용 두 가지는 노동과 자본이죠. 그렇죠? 노동과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함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뭐 아니면은 이렇게 투자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그 자본은 어떻습니까?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기계 사는 비용은 똑같죠.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기계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본도 같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남는 건 뭐가 돼 있죠? 이 비용을 이렇게 노동, 임금이죠. 노동, 고용, 노동.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의 차이가 있다라면 이 고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이 고용이라는 것을 장기 비용으로 본다. 장기 생산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 기업은 그에 비해서 노동이라는 것을 단기 생산 비용으로, 단기 생산 요소로 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하고 단기는 구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장기의 경우에는 무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당장에 어떻게 그 생산력이나 어떤 그 생산력 증대나 그 생산성이나 뭐 이런 데 그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랬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자본은 생산 요소의 자본은 어떤 것에 속합니까? 단기 생산 비용에 속합니까? 장기 생산 비용에 속합니까? 장기 생산 비용에 속하죠. 자본은 단기적으로 막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계 요만큼 좀 뜯어내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조금 좋아지니까 여기다가 조금 기계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더 생산력을 늘리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본은 기본적으로 장기 비용, 장기 생산 요소예요. 단기적으로 마음대로 기업이 비용을 늘리고 줄이고 하기 위해서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 막 그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아요.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세계 어느 나라의 기업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동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은 자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장기 생산 비용으로 본다. 그러니까 생산 자본은 이게 뭐죠 영어로? 캡탈이죠. 캡탈이죠 자본은. 그렇잖아요.
근데 노동은 뭐죠? 예? 노동은 뭐죠? 레이버인데 이것도 캐피탈이죠. 인적 캐피탈이 인적 자본이죠.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은 다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장기 비용으로 본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마음대로 경기가 조금 좋다라고 그래서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뭐 고용을 조금 늘려서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매출을 늘려서 이익을 늘린다든지,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 조금 나빠졌다고 그래서 고용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좀 나쁘면은 고용을 줄여서 이익을 늘릴 수 있고, 경기가 좋으면은 반대로 고용을 조금 늘려서 매출을 더 증대시켜가지고 이걸 늘리는 식으로 하는 그 대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이 노동을 단기적 요소로 보기 때문에 나쁘고, 일본이 노동을 장기적 요소로 보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런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 또는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나 어떤 그 역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그 사회보장 제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라는 그런 어떤 선악의 개념으로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이 고용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것을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장기 비용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 행동을 대단히 신중하죠. 모든 걸 다 따져보고 계산한 다음에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기업이 고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하죠. 또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대학생들이나 어떤 고등학생이나 어떤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로 한번 저게 딱 선택을 하면은 자기는 장기로 고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번 선택하면은 쉽게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직장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보통 대학교 4학년 2학기부터는 수업을 안 합니다. 2학기 내내 취업 활동을 해요. 평생 자기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일단 결정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장기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일본 기업인이 그렇게 장기 비용으로 인식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본 경영자들이 그렇게 인식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역사적인 배경도 있죠. 뭐 막부 시대 때부터 이렇게 영주가 있고, 그러니까 번주가 있고 오야분 꼬분 관계가 있어서 한번 딱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든지 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것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일본 기업 경영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이 그 고용을 책임을 지고 그 고용에 대해서 종신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고용과 관련한 사회보장 제도가 정부가 일부러 돈을 내가지고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겠죠. 기업이 다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보조를 해준다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조를 하는 쪽을 선택하죠.
기업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한테 해준다. 기업이 안 망하도록, 기업이 유지가 되도록, 또는 기업 어떤 식으로든 기업을 떠받치는 정책. 그래서 그 이른바 옆줄 맞추기라든지 호송선단이라든지 기업 중심의,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 공정거래법이 강화된 것은 불과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다 눈 감아줬어요. 막 담합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기업이 해도 그냥 다 눈 감아주고 넘어갔어요. 왜? 기업이 고용을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고용과 사회보장을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게 언제냐면 2001년에 고이즈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그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영 의사 결정할 게 없어요. 의사 결정을 한다는 어떤 결정을 하죠? 단기 결정과 장기 결정 두 가지가 있죠. 단기적으로 손댈 게 없어요. 다 장기 비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경영자들이 의사 결정하는 건 주로 뭘 합니까? 기술 개발에 몰두를 하죠. 그거 외에는 선택할 게 없잖아요. 경영자로서 어떤 능력이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용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면에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 비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단기적 비용으로 보면 미국 기업이 나쁘냐? 뭐 이른바 그 보수라고 하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는 뭐 저게 시장주의야, 뭐 이렇게 시장 경제야, 저게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른바 또 진보라고 하는 데서는 또 황당하게 저게 완전히 뭐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고 뭐 미제국주의 착취고, 어떻게 뭐 그 미국의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요? 미국 단기 고용이라는 것을, 노동이라는 것을 단기적인, 미국 경영자들이 단기적인 생산 비용으로 보고 있다라고 치면,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착취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 노동자들이 다 가난하고 흑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살죠. 그러니까 다 미국 이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기업이 노동이라는 것을 단기 비용으로 이렇게 보는 데는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붙어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있죠. 한국처럼 외환위기 뻥 터지고 나니까 노동시장 유연성이야. 그래서 이제 인건비 줄여야 돼. 뭐 다른 건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도 그 전에는 고용을 뭘로 봤었죠? 장기로 봤었죠. 정년퇴직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외환위기 딱 터지고 나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바뀌어져 버렸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바뀌어졌는데 한국은 진짜 가난해졌어요. 진짜 가난해졌어요. 다 100만 원짜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절대 안 그렇죠. 정말로 그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경제나 미국이라는 사회, 미국 사람들의 생각,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에 대한 공동체적 그 강한 연대감, 이런 것들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 그 경제 한방에서 지식과 지혜와 경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미국 기업들이 노동을 단기 생산 비용으로 봐서 막 착취를 하고 했다라면, 미국의 이제 GDP가 있지 않습니까? GDP는 뭐죠?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1년 동안에 생산해낸 부가가치의 총합이죠. 그 부가가치 총합이 이제 누군가가 나눠 가져야 되죠. 분배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분배가 일어나냐면은 70% 이상이 임금으로 나갑니다. 한국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금으로 가는 게. 일본의 경우에는 70%, 일본도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노동을 단기 생산 비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마구잡이로 막 착취 100만 원짜리를 양산해내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70%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갈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 생산 비용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그 부가가치가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가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단기 생산 비용으로 보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를 굉장히 공정하게 책정을 하고 있다는 걸 시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 하면은 기본 뭐 한국은 그냥 대기업에 가면 관계없이 모조리 그냥 그 기업의 평균 그 급여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다 받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그 사람이 기업이 채용할 때 자기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선택해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회사 또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거 흥정을 하죠. 그것이 서로 받아들여진다 이겁니다. 취업자가 이력서를 써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를 받아서 내면은 기업이 그걸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한국 이력서를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력서로 치면은 모조리 다 채용을 하고도 모자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른바 단기 생산 요소로서 비용으로서 노동을 평가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노동의 그 가치를 시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노동은 단기 비용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의 평생의 삶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져요. 그러나 미국도 이제 책임을 안 지는데 어떻게 돼 있죠? 기업이 책임을 안 지는 데 대해서 그걸 뭘로 떠받쳐주죠? 사회보장제도로. 미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떠들죠? 그럼 웃기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재정 적자가 많이 난 줄 아세요? 뭐 국방비 때문에?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회보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보장비 때문에 그래요. 2008년 금융위기 뻥 터지고 나니까 지금 장기 실업자를 몇 년째 지금 실업급여를 주고 있죠? 연장 해가지고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5년째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 그다음에 어떤 노동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노동의 가치, 노동 가격이죠. 임금이란 노동의 가격 아닙니까? 임금이 어느 정도로 합리적으로 책정되느냐가 사실은 그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냥 미국이 저거 자르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정말로 무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진보 보수 떠들고 나라 말아먹고 무슨 정치인 한다고 그러고 있고 정부 관료하고 있고 이게 국회의원 하고 있고 대통령 해먹는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나라가 될 리가 없죠.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얼마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1, 2년 살다 말 겁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90년대 후반에 연구를 했어요. 90년대 지금 고용, 일본식 경영과 미국식 경영에 대해서는 이미 90년대 전반 초에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청년 실업이나 이제 고령 명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질러요. 너나 나나 것 없이, 지금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나는 이렇게 선택적 복지다. 나는 보편적 복지다. 하고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그걸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일자리를 이제 안정적이고 모두가 이렇게 원하는 일자리가 중요하지 100만 원짜리 일자리로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버티고 그 경제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잖아요. 그러면 인턴이고 뭐고 일자리 만들어 놔니까는 그동안에 뭐 했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이르기까지 공기업 일자리 늘렸어요. 공기업 월급 올리고. 공기업은 뭐라고 그러죠, 지금? 공공부문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진 곳에다가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기업 경영자들이나 전문가나 아니면은 요식자나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나와서 진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한국적인 여건 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인 좀 장기적인 그 고용 구조를 선택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런 방향에 맞는, 그래서 그런 고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그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5년 후, 10년 후에 거기서 일자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면 단기적인 그 비용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좀 뭔가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가야 5년 후, 10년 후에는 그런 모습으로 갈 거 아닙니까? 개나 소나 나와가지고 나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세금 더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나요?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까?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했나요?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빚만 늘어나고 있죠. 공적 부분만 비대해지고 있죠. 공무원하고 공기업만 그냥 빵 늘어나고 월급도 많이 늘어났어요. 민간 부분은 그냥 10년 동안 멈춰 있는데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하는데. 그 다음에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만 계속 세비 올리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자기들 세비 깎겠다고 특권 없애겠다라고. 아니 나라 경영을 잘 하라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없애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걸로 문제 해결되는 상황이냐 이거죠. 이야기가 좀 딴 데로 튀었습니다만 기가 막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그런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의 고용을 염두에 두고서 고용과 이게 이제 규제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비교를 이제 했죠. 가로축에 고용을 놓고 그래서 이제 고용에는 종신고용과 이제 유연고용제도를 두 가지를 놓고 세로축에는 연공제하고 이제 성과제 두 가지를 놨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4개의 경우 수가 생기죠. 4개의 수가 생기죠. 그래서
종신고용제로 연공제, 그러니까 고용면에서는 종신고용제를 선택하고 보수면에서는 연공제를 선택하고, 연공제라는 것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급여를 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연령에 맞는, 그 사람의 연령대에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책정해 주는 게 연공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본형인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he is our family, 내 가족이다 이거예요. she is our family, 내 가족이다 이거예요. 반면에 연공제인데 고용은 유연고용제를 선택한다면은 이게 경쟁을 중시하는 절충형 형태인데, 이게 개인, 그러니까 이제 개인을 이렇게 하지만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my company is the best, 우리 회사가 최고야, 뭐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고용은 좀 이렇게 유연하게 조정을 하지만 급여는 연공제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다 이렇게 그 나이에 맞게끔 균등하게 배분받는다. 그러니까 집단 성과제죠. 집단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my company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이 종신고용이고, 이제 급여 보수가 성과 위주로 한다라면은, 이건 고용중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he is our neighbor. 우리 이렇게 내 이웃이야.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야 돼.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고용에다가 성과제라는 것은 빌 게이츠 is number one.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최고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용과 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고용 구조, 임금 고용 구조의 네 가지 경우수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수 중에서,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그 경우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한국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이나 어떤 문화적인 배경, 아니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 유지를 했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그 희망을 감안했을 때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바람직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단편적이고 이렇게 파편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그냥 단락적이에요. 아무런 맥락이 없어요. 오늘 경제 한방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경제 한방도 재미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지금 10년도, 이거 이제 그 90년대 했던 것을 이제 그 2003년 그 현실과의 한국경제 책에다가 처음 소개를 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90년대에 이제 그 정리가 됐던 그런 것들인데, 보고서에 정리가 됐던 것들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형 노사제도하고 일본형 노사제도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미국 기업의 차이하고 일본 기업의 차이, 어떤 특징적인 행태 차이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M&A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도 상품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M&A는, 적대적인 M&A는 미국 같은 게 가능해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뭡니까? 자기의 평생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절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직장에서의 삶의 가치, QWL, Quality of Working Life라는 말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일본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식 고용제도. 한번 딱 취직하면은 이제 그만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직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의 목표나 가치는 뭐냐? 그 직장에서 일하려고 세놨냐 이거예요. 한때는 산업 전사라고 그랬잖아요. 일본 그 셀러리맨들이나 직장인들을. 그러다 보니까는 도대체 내 삶의 목표나 목적이 뭐냐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의 삶의 가치를 같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근로 환경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부각된 거죠. 그러니까 큐토블리엘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삶의 터전이고 자기 삶의 어떤 가치가 실현되는 곳인데 이걸 적대적인 M&A 대상으로 해요? 용납할 수 없죠. 일본 기업은 적대적인 M&A에서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를 해요. 심지어는 일본 정치권이나 정부도 나서서 막 막아요. 그런 적대적인 M&A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뭐 감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그 고용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별로 봤을 때 단순직, 사무직, 기능직, 전문직 아까 조금 말씀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예컨대 이제 단순직 같은 경우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 단순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자는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평균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일자리 안정과 임금은 책정이 돼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사회보장제도로 확대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시장에 의해서 스스로가, 민간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지는 구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세탁소를 해도 미국에서 세탁소 유학 가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하는 세탁소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부자라고 행세하는 거 잔디 갖고 해도 평균적으로 먹고 산다 이거죠.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단순직이언정 자기 삶과 자기 노동에 대한 자긍심을 갖죠. 내가 길거리 청소를 하든 무슨 뭐 굴뚝 청소를 하든 뭐 세탁소를 하든 뭘 하든 내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자긍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먹고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데서 나오지 일의 내용이나 종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뽀다군이 좋다 그래서 그게 뭐 내가 옛날 사람 생각이죠, 그건. 그렇잖아요. 요즘에 내가 그냥 가서 뭐 청소를 한다라고 해도 그걸로 내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노후 생활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긍심을 갖는 거죠, 내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공제이면서도 사무직 같은 경우에 간접 부문이죠. 기업에서 간접 부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 뭐 하청, 뭐 이렇게 그 인력 파견 이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른바 임금에 대한 가격 체계가 문제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격 체계가 그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전부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청을 주고 아웃소싱을 할수록 임금 깎아먹기를 한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경제로는, 그런 구조로는. 그러니까 적어도 평균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임금 체계, 가격 체계가 민간의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인위적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 없이도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아웃소싱을 하든 하청을 주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렇잖아요. 백날 그 임금 체계가 이렇게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임금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착취밖에는 안 되죠. 아웃소싱 뭐든 이거 다 착취 구조밖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인력 파견이든 아웃소싱이든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삶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대가를 받으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단지 고용의 어떤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일자리만 유지가 된다라면 자기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굳이 종신고용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아까 미국 경우에 전체 1년에 생산한 GDP 부가가치의 70% 이상이 임금으로 나간다라면 이렇게 단순직이 됐든 사무직이 됐든 자기의 삶을 평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급여 체계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한국은 절대적으로 지금 임금으로 나가는 그 비중이 낮다 이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노동시장, 고용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죠. 원가가 올라가면. 그러나 한국 경제가 계속 인건비를 깎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경제냐라는 거죠. 그게 자영업이 됐든 누가 됐든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인건비를 커버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걸 자극시키는 게 더 필요하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다고 저도 헉헉댑니다. 헉헉대지만 그러나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기업을 하고 무슨 자영업을 하든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박혀야 됩니다.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줘야 된다라는 의무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이제 이른바 매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든 특히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가보면은 서비스 분야의 임용, 이발 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 완전 한국 사람 가서 보면 뒤로 넘어지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임금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거죠. 또 방법일 수 있죠. 근데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 좀 오해가 좀 상당히 있는 부분 같아요. 뭐 디플레다 뭐다 해가지고 경제가 후퇴하네 뭐하네 이런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상당히 좀 오해가 많은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뭐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느닷없이 지금 오늘 이거 한다고 그래서 십몇 년 전,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서 그 이야기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이런 그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를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20년 후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지금의 한국 경제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논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가 이런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만,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고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좀 이제 시간을 남겨서 서로 좀
이야기를 주고받고 질문도 받고 토론도 하고 싶은데 항상 하면 시간 쫓겨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뒤풀이 때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독재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